자, 안녕하세요. 북소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동양사 부분에 들어갈게요. 예. 그 교재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예, 247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1번은, 중국 역대 수도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10년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문제 풀어보면, 다음은 중국의 역대 통일왕조의 수도가 위치했던 지점을 표시한 거다. 자, 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지도의 위치를 좀 보면, A 지역은 이제 어디냐면, 강중이에요, 간중. 네. 그래서 이 간중 지역은 예전부터 그 중요한 수도가 몰려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안이라고 부르는 그 도시인데, 그 서주의 호경, 진해 함양, 그 다음에 전안, 당해, 장안, 그 다음에 순안의 대응이라는 그 도시요. 그래서, 이 위치는 동일해요. 다만 이제 그때마다 성이 좀 약간 중축되고, 그리고 이름이 변경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간중은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래서 그 앞에는 미수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거주하기 좋고, 그리고 사방에 이제, 산이 둘려 있어서, 천혜의 또, 방어 역할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간중과 함께 또 수도의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그 B지역이죠. 이 B지역은 이제 어디냐면, 딱 중원이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예, 중원이라는 것은 이제, 무역지에도 자주 나오죠. 예, 중원의 고수, 이런 말들을. 그래서 주로, 항하가, 중하류 지역을 중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원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 자, 여기는 낙양이죠. 이 낙양. 예, 낙양은 예전부터 이제 문화적 중심지였어요. 예, 그래서 동주, 후진, 그 다음에 이제 서진, 위, 북이, 이런 나라들이 다 낙양에, 수도를 두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C는 어디냐면, C는 카이펑이에요. 예, 카이펑. 예, 번주라고 또 하죠. 예, 이 카이펑은 그 당시 운하의 중심지죠.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 중심지였다. 남북 운하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5대 10국 중에 이제 5대에서 4개 국가의 수도였고, 그 뒤에는 송나, 북송 때도 수도였죠. 그래서 한 인구가 100만 정도 넘는 큰 도시예요. 그래서 요는 정치적 중심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경제적도 중심지였어요.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는 어디냐면 남경이죠. 남경. 예. 그래서 그 남경은 남조의 수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건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명나라 때 초창기 때 수도가 이 남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D지만 혁명 D지만 그 국민당 정부 있을 때 여기 대륙에 있을 때 국민당 정부가 수도를 남경을 정했어.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E는 어디냐면 북경이죠. 북경.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국시대 때 연나라 수도가 북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영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행사라는 말을 자주 봤죠? 북경에 가는 사절단을 영행사로 하는데, 그 영경의 수도로 간다. 그러니까 예전에 영경의 수도로 간다. 이 의미고. 자, 북경은 금나라 때 수도였고요. 그 다음 원나라 때 또 수도였죠. 원나라 때는 대칸이 사는 도시라 해서 대도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 명, 청, 이렇게 있고, 지금 명나라, 이제 북경에 가보시면 이제 여러 문화재가 있죠. 자금성이나 이런 것들은 명나라 때 주로 만들어졌고, 청나라가 그걸 인수한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중화인민공화국의 또 수도기도 하죠. 북경. 예, 정치적 아주 중심지였다. 하북 지역에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 1번은 고대를 A도 수도로 정한 것은 방어상에 필요해서 지역적 근거가 중시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주변에 산이 있고, 또 뭐가 앞에 깔려있죠? 위수가 깔려있죠. 예. 그래서 정형적인 배삼인수적인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지역에서 이제 그 천하의 중심이라는 의식은 통일이후도의 수도 성정에 영향을 끼쳤다. 맞죠? 중원. 그래서 보통 고대 시대 때 이제 중원을 장악해야지만 중국을 장악하는 거고, 되게 중원에 세워진 왕조들이 되게 정통 왕조 인정받게 되죠. 예, 그 중심지가 낙양이라든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시대의 수도 정한 왕조부터 송나라죠. 더 경제적인 선진지역을 수도 배후지로 삼았다. 요건 틀려요. 왜냐면 송나라는 맞을 수 있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송이나 남송이나 다 카이펑이나 항주나 주변에 경제적 중심이 있어. 배후가 있죠. 근데 뒤로 이제 그 수도를 정했던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는 이 북경은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경제적 중심지 아니에요. 여기는 허허벌판이야. 근데 여기 수도를 정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남북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고, 또 북방의 이민족,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수도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 이제 원명청 때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 얘네들 수도 정하면 이 북경이라는 도시는 대도시거든요. 100만이 넘어. 소비 도시야. 생산을 안 해. 그럼 많은 그런 관료들이나 시민들 먹고 살려면 물자들 어디에요? 끌어오겠죠. 어디에서 끌어오겠어요? 주로 강남 지역에서 끌어와. 그래서 얘네들이 수도를 정할 때, 뭐 쿠빌라이 칸이나 후에 이제 영락제나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 강남의 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운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공통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후에 청나라 때도 그 운하 준비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걸룡제나 강희제가 그 강남 지역 시찰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항상 보는 게 뭐냐, 양주나 시주나 그런 동네 들어서 운하 정비 내용, 이런 것들 관심을 가져.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거기가 북경의 목줄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건 틀렸고, 그다음 디들 수도도 정한 왕조, 남경이죠. 자, 왕조가 디들 천도한 데는 정변이나 적극적 대외 정책으로 전환의 원인이 작용했다. 맞죠? 원래 이제 그 명나라는 그 강남 지역에 세워진 왕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도를 남경으로 했다가 언제 영락제가 변을 일으키잖아요. 예, 그래갖고 전난의 변이라는 변을 일으켜갖고 황제가 되는데, 영락제는 이제 근거지가 어디냐면 그다음 북평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남 같은 경우 자기 반대 세력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들을 이제 떨쳐내고 자기 근거지 돌아가기 위해서 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 이유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제 수도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대운하를 통해 수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맞죠? 네. 그래서 쿠빌라이 칸에도 한번 정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락제도 대운하가 정비했죠. 그래갖고 해통하나 청강포를 정비해갖고 이제 물자 교류를 했고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운하 있죠? 대운하는 이제 수나라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 문제와 양지를 거쳐갖고 만들어졌는데, 요때 대운하는 이제 송나라까지 사용하다가 북송까지 쓰다가 남송 때 끊어져요. 왜 끊어질까요? 사용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강남을 물자를 부어 보낼 필요 없잖아. 예. 그래서 이제 끊어져서 오랫동안 항폐화되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을 새롭게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운하는 그 수양제 때 그 만들어진 운하는 아니에요. 이미 그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흔적만 있고 수도만 좀 나 있고, 지금 사용하는 건 되게 쿠빌라이 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운하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중국이 왜 그 내륙 해운에 의지했을까? 바다 해운도 있는데, 바다 쪽에 길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내륙 해운이 상당히 치안을 좀 유지하기 편하고 국가가 통제하기 편해. 바다 쪽에 바닷길은 뭐죠? 이거는 치안이 잘 유지가 안 돼. 언제 해적이 들어와서 약탈할 수도 있는 거고, 통제도 잘 안 되고, 그런 이유에서 이제 내륙 운하를 자주 이용했지만, 그 내륙 운하의 이제 수온길이 바닷길로 바뀌게 된 건 언제 때냐면 남경조약이죠. 그래서 개항장이 형성되면서 이때 이제 바닷길로 이제 중심으로 이제 해로가 바뀌게 되죠. 해안로가. 그러면서 이제 종전에 운하에 있었던 운하 노동자들이 대규모 실업을 이제 낳게 되고, 이들이 이제 불만을 해서 태평천국 운동이나 의하단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춘추 전국 시대를 볼게요. 자, 춘추 전국 시대는 이제 주로 나오는 부분이 춘추 전국 시대 사회 경제적 변화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좀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 좀 뜨네요. 네,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 주관식 기출 문제는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보죠. 자, 1번을 보면 B28세기 전반부터 B13세기 후반 사이에 일어난 중국에 나타난 사실은, 이거는 어느 시대예요? 춘추 전국 시대죠.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기였지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시대였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거대 도시가 발달하고 청물로 주도된 화폐가 널리 사용했다. 자, 대도시가 발달한 건 맞아. 근데 뭐가 틀렸을까요? 청물이 아니라 철문이 아니라 청동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천원 압금료, 동원
미금이라 해서 동을 많이 사용했다. 동전을. 그러면 철을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철저는 시소성이 떨어지죠. 요거는요. 개나 소나 다 갖고 있으면 더 이상 동전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농기구의 보급과 우경의 실시로 그 다음에 농업생산 증대로 사유가 점점 발달했다. 토지 사유가. 맞죠?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이제 일반화됐던 시점은 이제 보통 전국시대라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공동생산에서 음락단의 공동경제에서 가중심의 개별 경제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토지가 이제 점유 상태에서 뭘로 넘어가요? 토지 매매의 사유가 가능한 소유지 형태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소도 주변에 왕이 직접 관리를 파견하고 나머지 이성과 동성제국에 분봉하는 것을 다스리게 했다. 이거는 이제 서주시대 때의 봉건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봉건제. 그 다음에 정장의 구등분하여 팔가에 백무씩 경제하고 나머지를 백무로 공동 경제하겠다. 그래서 이걸 수확물 국가에 납부했다. 이거는 정전제죠. 맹자가 주장한 이상적인. 그래서 주나라 시대 때 조법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조법에 관련된 내용이 이미 이제 춘추 전국 시대부터 이제 붕괴돼요. 춘추 시대부터. 예. 자, 그리고는 2번을 볼게요. 자, 춘추 전국 시대 사회 변화에 대한 옳게 설명한 것은 공시 쇠퇴하고 사가 등장했다. 예. 예, 맞죠? 그래서 보통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때 이제 계층 구조를 보면 이제 이걸 알 수 있는데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646페이지 보세요. 자, 춘추 전국 시대 때 이제 대개 보면 춘추 시대 때 보면 대개 이제 밑에 서인이 있어요. 이들 민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사, 경대부, 제후, 천자 이런 계층이죠. 그다음 위를 위인이라고 해요. 지배층을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제후 밑에 제후는 공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통치했는데 제후는 실제 실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뭐 융사공동체 수장이야. 그래서 이 당시 제사나 지내고 전쟁 날 때는 이제 여러 병력들을 이끌고 하는 총대장 정도 역할. 근데 실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경대부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시실이라고 하는 유역 제후들인데, 자, 이들이 이제 나중에 춘추 중기 때에 들어가면 힘이 커져. 그래서 경제력이나 군사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하극상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그 제후 공을 쳐내. 결국에는 공대부가 이제 왕이 되는 전국시대. 근데 공대부 내에서도 뭐야?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움으로써 100명의 공대부가 있으면 99명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명만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시대 들어가면 경대부 세력들은 어떻게 돼요? 얘들도 자연스럽게 없어져.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사계층이 뭐냐면 실제로 중앙에 이제 관료가 되고 장군이 되고 그런 게 바뀌게 되죠. 근데 이때 사라는 거는 의미가 이제 춘추와 전국시대는 다르거든요. 사라는 것은 그 춘추 시대까지는 이제 경대부의 말단 지족들이에요. 예. 근데 전국시대 때는 이제 무사한 학문적 능력이나 어떤 이제 군사 능력만 있으면 이들이 뭐가 되는 거야? 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원적 의미보다는 능력으로 사. 이런 이제 의미로 바뀌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야제를 행정조조 강화했다. 국야제라는 것은 제가 이제 646페이지에 그림을 실어놨는데, 여기 당시 이제 국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제후가 살았던 곳을 국이라고 하죠. 수도를 의미해요. 나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지역을 야라고 해요. 그래서 야에는 도도 있고 비읍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하게 이제 강이나 선맥을 통해서 영역이 형성되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영역국가는 아니었어요. 국경선 때문에 이렇게 있진 않고. 그런데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중간에 있었던, 거기 보면 공백지대에, 극지에 뭐야?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향과 촌이 생기죠? 그러면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야? 군현제가 형성되죠. 관리를 파견하고. 그래서 이제 국야의 행정조직이 강화된 게 아니라 점점 쇠퇴되고, 뭘로 넘어갔다? 군현제단 형태로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국가 형태는, 원래는 이제 춘추시대는 성업국가였어. 그래서 어떤 그 음락국가의 어떤 음락체에 이제 누추는 지배관계였는데 이제 음락이 해체되면서 어떻게 되죠? 국가가 그 새로운 그 총략들 지배하는 과정에서 군현제가 실시되고 그 다음에 영역국가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점과 점을 통한 지배였는데 이제 면을 통해서 지배해야 돼요. 예, 그런 것들. 이거는 그 춘추 전국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마음 변화 있을 때 우리는 연합국가라고 하지 않죠. 예, 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고, 그리고 뭐 A라는 국가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음락을 그 밑에 음락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B라는 C라는 또 뭐냐면 그 지배받는 또 음락도 있어요. 또 다른 데 A라는 지역에 다른 그 지역에 음락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서로 영토 교환을 하고 전복 정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리되면서 일종의 상과 강을 관계로 해서 뭐예요? 국경선이 형성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그 지역을 그 나라가 통치하는 영역국가적 모습을 띠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사회체계가 이제 주술적 신정적 세계가 바뀌었다. 아니죠. 주술적 신정적 세계관에서 합리적 세계가 바뀌게 돼요. 네, 생산력이 발달되고 사람 간의 어떤 정보와 교류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합리적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술적 신정적 세계관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존재하잖아. 예. 자,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더 합리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3번을 보면 춘추 전국시대 역사 성격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것도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한민족의 범위가 항하 유역에 고착된 게 아니라 어디까지 확대됐다? 양쯔강 유역까지. 예, 틀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초나 월 같은 그 나라들 남만이라고 해갖고 자기 민족에 생각 안 했죠. 근데 전국시대 넘어가면서 중하의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양쯔강까지 중하 세력이 확대됐다. 자, 그래서 정치는 난세에서 사회, 경제, 문화면에서 크게 후퇴된 격동기였다. 틀렸죠? 정치 혼란기였지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했던 시기예요. 예, 맞지가 않고. 자, 3번은 사회, 경제, 문화면에서 통일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재평선이 이루어졌다. 맞고요. 서주시대의 시족 공동체가 붕괴되고 읍제국가 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영역국가. 예, 그래서 정과 점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을 지배하는 영역국가 형태가 등장했다.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춘추 시대에서 전국시대에 넘어가는 이제 나타나는 형상 중에 군사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자, 춘추 시대 때는 주로 누가 싸웠냐면, 사라는 계층이 있었어. 그냥 우리가 보통 선비사라고 있지만, 실제로 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무사계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차를 몰고 싸웠던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형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평원조에서는 전차와 전차끼리 맞붙은 형태로 이제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성전 같은 경우에는 전차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성을 삥 둘른 다음에 뭐예요? 기다렸다가 항복하면 이제 성화 지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끝내게 돼요. 예. 그리고 규모도 4 정도만 참여했다 보니까 그렇게 전쟁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바뀌게 되죠. 예. 전차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넘어가고 뭐가 등장하죠? 보병. 보병은 누가 주도해요? 이제 예전에 민이라고 했던 일반 민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돼. 그리고 이제 기마술도 등장하죠. 예. 근데 이제 전차와 보병 중에 보병이 왜 주력병으로 바뀌게 되냐면,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로 이제 중국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주로 강남 지역이나 아니면 저쪽 산악지에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형이 동고서주형이에요. 그래서 서고 동조형이죠. 그래서 서쪽 지역이 상당히 높고 동쪽 지역이 뭐야? 낮은 건데, 되게 이제 진나라나 저기 사천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어때요? 되게 높은 산악 지역이죠. 그리고 이런 지역. 자, 이런 지역에서는 그 말이나 이런 것도 잘 운영이 안 돼. 보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빠르죠. 늪지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말을 달리다, 전차를 달리다 뭐야?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악천후. 이런 것들. 근데 비효율적이고. 그냥 특히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공선전가 할 때는 상당히 유리하죠. 예. 기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당시 전차에서 보병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예. 또 어떤 책 기병이라고 적혀 있는 병인데, 기병은 이제 이거는 보조적인 수단이라 보시면 돼요. 기병은 주로 옆구리를 치거나 습격해서 도망가는 병사들을 추적해갖고 참사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는 전차, 나는 보병. 네, 원인 아까쯤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자, 5번은 다음 밑줄친 부분과 관련돼서 전국시대 국가를 이루고자 한 정책 목표를 당시 농촌경제에서 2가지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치수공사나 뭐 수전을 주는데, 국가가 이렇게 치수를 하거나 수전을 땅을 주는 게 그냥 농민들이 좋아하고 준 게 아니죠.
이들에게 권리를 주는 동시에 뭐든지 부과되죠? 의무도 부과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직접 통치를 하려는 그런 목적인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 재미보호정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토지의 불균형, 이런 것들의 사유화를 또 억제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또, 뭘 또 적어놓으면, 국가가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죠?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주어지지만, 또, 그들로부터 군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민에게 여러 가지 요역이나 군역을 부과해서 그 당시 정복 정제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춘추 전국시대의 범법과 관련된 거야. 전국시대 범법. 그래서 이제 춘추 말부터 이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화상이 있어서 뭐 헌현 중심의 어떤 기존의 한국 공동체가 붕괴돼서 그 다음에 가중심의 어떤 그 형태가 등장하죠. 그리고 집단 경제학 대신에 개별 경제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국시대 들어가면 하여간 전국 사업을 통해서 국가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죠.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병력을 예전에는 동원해봤자 10,000명, 20,000명이었는데 수십만 명씩 동원하고 한 번 지면 국가 위태위태.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민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뭐냐면 전쟁에 승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종전 한성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이걸 더 붕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가 재민지배를 확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 여러 가지 범법인데,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는 범법을 실시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법법 제대로 안 됐어. 왜냐면 기득권층의 어떤 반발 때문인데, 유일하게 그런 데서 성공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진이죠. 그래서 진나 호공 때 상황이라는 인물이 범법을 실시해서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했다. 1차 범법과 2차 범법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자, 가나다의 조치를 반영할 수 있는 두 가지 사회경제적 변화를 각각 20자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뭐 여러 가지는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의 현원 중심에서 공동체가 실제로 가단위로 이렇게 편제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철제 농기구 사용, 뭐 우경, 신경은 농업 생산에 발전됐고, 혈통과 이제 신분 대신에 뭘 중시하겠다? 능력, 특히 국공.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단을 보면 국공을 따라서 자기와 정택을 주고 귀족의 특권을 폐지한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국공 수작제. 이제는 혈통이나 신분보다는 능력을 더 중요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사회에 보이면 천맥제라는 부분이 있죠. 네, 천맥제.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 천맥제에 관련된 토지제도 개혁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중국 학자에서는 이 천맥제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기존에 뭐냐면 토지 사유가 됐는데 이걸 추인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본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거는 국가가 이제 재민지배체를 강화시켜서 토지를 분배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맥제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개천맥이나 결렬천맥, 그 다음에, 이런 등등의 위견을 둘러싸고, 일본 학계와 중국 학계 견해가 다르다. 이거 사회주의 추진설과 토지 분급수라고 하는데, 자, 이거 652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사회주의 추진설하고 이제 토지 분급수를 이제 정리해놨거든요. 예, 그걸 참조하세요. 예. 그래서 있고, 근데 이제 답안은 이제 뭐가 달렸냐면 공유지설이 됐어. 이승규 씨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그 제자들 여기 와서 이제 출제위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게 답이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공유와 사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소수 견해에 불과해요. 요거는요. 예, 다음에 어떤 교수가 들어올 때 이 똑같은 문제를 낼 때 답을 요렇게 쓰면 틀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 예.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학계 통설은 사회주의 추진설과 토지 분급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개의 의미까지 해서 쭉 하면 좀 시간 관계상 더 못하겠고, 제가 이제 기본 강의나 뭐 주제별 강의 때 다 해놨으니까, 이때 이제 좀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라고 아에 들어갈 부국을 추진하면서 일명 경제를 장악할 국가의 의도가 내포되고 있는데, 요게 산업에 대한 토지의 본말관에 작용했다. 이 관점이 통일력이 지속되는데 이 본말관에 반영된 한무제 정책을, 말해보시오. 자, 이거는 뭘까요? 농본 억산 정책이죠. 농업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상업을, 천시하기는 정책인데, 근데 여기에 딱 하나 들어갈 게 뭐냐면, 법가적인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법가적 농본 억산 정책.
이런 말들이 꼭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법과적 농공 억성 정책은 기원을 따지면 상황부터 출발해가지고 한무제, 그다음 신라나 누구죠? 왕망의 정책까지, 또 왕왕성의 정책까지 쭉 이어가요. 그래서 요런 것도 왜 법과라는 말 들어가야 되냐면, 육아는 농봉업성은 이해, 동의해. 근데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뭐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여민집이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내버두는 거야. 근데 국가가 뭐냐면 개입을 해서 상인의 이득을 국가의 이득으로 뭐냐면 바꿔놓고 통제하는, 이것도 다 어디에서 발생? 법과적 발생해. 예. 그래서 요런 이제 그 한무제 때도 겉으로는 육아지만 실제 운영은 뭐죠? 법과적. 그래서 그 한무제 때 정책들 보면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어떤 이제 뭐냐면 경제를 통제하고 이익을 챙기는 그 형태가 평균법이나 군수법이나 뭐 전매제 그런 것들에서 반영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의 범법도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으니까 동계나 그다음에 한이중 요걸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부터는 이제 뭐냐면 춘추 전국시대 이제 제자백과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자백과도 이제 가끔씩 이제 띄엄띄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그 한의중이나 아니면 통계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 윤리교과서 있죠. 윤리교과서 보면 동양 철학 관련된 부분 있죠. 그런 것도 이제 교과서 보면 더 정확하게 도표까지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상당히 좋아. 그래서 이해하기도 편하고, 이런 것들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교재에 그 표를 이제 실어놨으니까 그거 좀 참조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보기에서 중국의 각 시대 사상에 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춘추 전국시대는 보면 육아는 위민 민본의 논리를 강조해요. 정치 윤리적 집중에 관심했다. 맞죠? 그래서 유교의 정치 사상은 그 당시 춘추 시대를 변화를 난세로 규정짓고 주나라의 어떤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죠.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에는 측은지신의 반려 인에 의한 정치를 내세우고, 이게 발현된 게 왕도 정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맹자가 내세웠던 게 뭐냐면 기민, 민본, 위민, 양민, 교민 이런 단어죠. 백성을 위한 정치, 백성을 교화시킨 정치,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정치 윤리적인 집중에서 이제 있고, 그래도 이제 이게 한계가 있죠.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내용들은 좀 원시 유학에서는 안 보여. 인간의 어떤 내면과 철학적인 부분, 심리적 부분, 이거는 어디에서 보이는 거죠? 성리학 부분에 나온 거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송대 주작은 이기 이원론은 장제에서 출발해서 주의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 했는데, 요게 이제 왜 틀렸냐 하면, 자, 일단 장제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이기훈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주도니에서 이제 태국 도서에서 이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장제를 거쳐서 그 다음에 또 정의 정호 형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출발점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니은 부분에 사상적인 배경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명대에 보면 양명학의 심직리설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의 경물치지에 대한 주요 해석상의 차이를, 출발했다. 성직리죠? 예. 그럼 양명학 성직리가 아니라 뭐죠? 심직리죠? 예. 견물치지 맞아요. 예. 견물치지는 근데 주제학과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제하적인 학문이 경사학과 운변의 논리를 개혁적 입장에서 섰으며, 자, 19세기 근대 사상에 연결했다. 맞죠? 그래서 청대에 보면 제하학으로서 이제 경사 경영학이 있죠. 예. 우리가 고중학만 생각하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넘어가면 그 당시 고중학에 뒷밀려 있었던 근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공학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근대 사상과 또 연결되죠. 예. 그래서 요것도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거 고중학 아니야? 청대 딱 하면 고중학이 특징적인 학문이고, 우리가 고중학 뭐예요? 경세 성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잠깐 문자역 때 한 부분만 보는 거고, 나중에 19세기 넘어가면 그 당시 안으로는 밀란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외국적이 쳐들어오면서
이항사에 출면하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 다시 부각이 돼서 결국에는 이것이 공양학, 근대사상과 연결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8번 문제 볼게요. 8번. 다음은 제자백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의 주장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 모든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서 인을 항한다. 자, 이거는 누가 알렸을까요? 이거는 인을 강조하는 거. 인자, 인야다. 최고의 동물 인을 보는 사람. 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을 보고 나름대로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 인이죠. 그리고 인을 구체적으로 한 덕목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효, 그 다음에 언어를 섬기는 재, 이런 것들 했죠. 효제를 강조하고, 자, 이건 다 육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배우지 않고 만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를 성이라고 하고, 배우거나 만들거나 가능한 것을 위라고 한다. 이건 누가 하냐면 순자예요. 순자는 여기 공자 예를 계승 발전시킨 사람인데, 인간은 올 때 태어날 때부터 성인을 가지고 있어요. 성은 이제 감각작용을 말하는데, 성에서 뭐가 나오냐면 신호대학 같은 정이 나오고, 그래서 이 정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러와 능이에요. 그리고 이 성이라는 건 원래부터 얘는 뭐예요? 성악이죠. 악한 거야. 그걸 통하지 않으면 이걸 국가나 사회가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예로서 뭐냐면 강화시켜서 이걸 또 뭐냐면 이걸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라고 이제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순자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다는 이제 뭐냐면 노자가 말하는 소국 가민이죠. 그래갖고 이제 국가라는 존재는 크고 뭐냐면 백성 많으면 인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야? 국가의 존재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을 동네 국가. 그래서 수탉이 울면 마을에 다 들릴 정도의 그런 규모의 국가,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소국가민 사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라는 이제 군주의 수위 없으면 위에서 고단해지고 신의 법이 없으면 뭐 아래서 고단해진다. 제왕의 동고다. 이런 등등인데, 이거는 누구냐면 한비자의 사상이죠. 법가. 그 술세치를 종합한 한비자의 사상.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가는 이제 주장한 인물은 문성지성이라는 종칭을 종교적 숭배 대상에 있다. 맞죠? 그래서 가 유교는 공자는 그 당시 이제 상당히 뭐냐면 숭배 대상이었다. 그래갖고 그 당시 공자의 무덤을 뭐라고 하죠? 공립이 나가죠. 국보에 있는데, 그래서 왕이 올 때마다 참배할 때마다 시호를 갖다 하나씩 붙여. 그래서 지성 문성왕이니 대성 지성 성사라는 같은 시호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주장한 인물의 사상은 송대에 의해서 성증리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자, 나는 이제 순자인데 성증리의 이론적 기초가 됐던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후대에 어떤 사람하고 이제 관련돼 있냐면 이 사람은 순자가 아니라 맹자와 관련해. 맹자요, 사단설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맹자를 통해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요런 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다들 주장한 인물의 사상은 뭐 세자갑자 항청 당립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종교운동의 이론적 단서를 제공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푸른 하늘이 죽고 노란 하늘이 일어나면 갑자나의 천하가 크게 길하리다. 이건 태평도의 장각이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 태평도라는 것은 그다음 노장 사상이나 여러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맞죠? 그 다음에 왕패잡도라는 말 있죠? 이 왕패잡도는 뭐예요? 왕도와 패도를 같이 한다. 한무제 정책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유교를 내세우지만 실제는 뭐예요? 법가를 통해 통치하는. 그래서 동아시아의 어떤 통치 규범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한무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맞고요. 그래서 기읒, 디귿, 니을 해당하니까 5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9번을 이제 잠깐 볼게요. 자, 춘추전국 시대 때 인간의 절절한 강제성을 부여해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이론을 펴 법가사의 기초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죠? 자, 우리가 잘못 찍으면 이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가사라는 기초를 이뤘던 사람은 순자예요. 순자. 예. 순자의 예가
좀 더 규범화되고 명문화된 게 뭐예요? 법이죠. 예. 그래서 순자고, 순자의 제자들이 이제 이사, 뭐 한비자, 뭐 그런 사람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진시황의 정책 볼게요. 진시황 정책 관련된 내용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나왔어, 지금까지. 뭐 9년제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들만 나오고 안 나왔는데, 수능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인고에서는 의외로 좀 적게 나오더라고. 좀, 문제 주제가 유치해서 그런 것 같아. 이거 나오면 거의 대부분 맞히죠? 예. 쉽게 낼 때 언제, 그냥 주요 문제로 내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1번 문제를 보면, 자, 천하를 36개월 설치하고, 군을 군수, 군이 군감을 줬다. 그 다음에 민을 검서 개명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용어풀이 검수라는 말 있죠? 검은 머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을 가리킨 말이에요. 왜냐면 백성들은 간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은 물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검수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진시황 본계가 실려있으니까 9년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진시황이 전국 통일하고 나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신하들의 의견을 구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전에 봉건제를 하자. 어떤 사람은 9년제를 하자. 이게 이사인데 그 이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9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진시황 때 처음으로 9년제를 실시했어요? 그건 아니죠. 이미 전국시대부터 각국에서 9년제를 실시한 거야. 근데 이거를 널리 학대 보급시킨 사람이 누구다? 진시황이 이제 통일하고 널리 통일적으로 보급했다. 학대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개념은 봉건제와 달리 전국에 36개 나누고 군하대에 혀를 두고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황제가 임명을 건을 장악해 지방간을 9년에 파견하고 통치했고, 의는 뭐 지방 황제 병령이 그 지방 말단까지 하는 전제주의 중앙집권적 어떤 시스템, 민에 대한 국가 지배가 강화됐다. 이런 것들, 재민 지배 체제가 강화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이제 보면 2번은 그 사료 예문을 보고 이제 그 사사에 기초한 제국의 의의를 쓰고 이 국가의 멸망 원인을 두 가지 기수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어느 나라냐면 이거 딱 보니까 법가죠. 법가에 누구 그리냐면 한비자의 글이야. 그래서 거기에 행치 나쁜 아이가 있는데 나쁜 아이가 있으면 타일로고 뭐고 해도 소용없다. 두들겨 패하면 알 듣는다. 지금 딱 맞는 말이야. 예. 그래서 그 한비자의 이제 사상에 있어서 만들어진 국가가 어떤 나라? 진나라죠. 그래서 여기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제국의 의, 진나라 어떤 통일의 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상의 어떤 통일왕조가 성립했고 황제 지배권을 구축해 청조까지 멸망까지 지속됐고 황제 지배체제는 그다음 9년제를 완성시켰고 만리장성 이남을 영역 확보해서 고정했고, 그래서 어제 보통 이제 중국의 원형, 그러니까 한족들이 사는 원형을 형성했던 것은 진이란 나라죠. 진. 예. 그다음에 이제 멸망 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나 통론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진시황제의 어떤 급중한 통일 정책, 가중한 생업, 강혹한 형벌, 그다음에 계속된 정벌과 무리한 토목 사업 등등을 해갖고 이런 것들, 그래서 진승 5강의 나라를 계기로 해서 멸망했다. 이런 것들 이제 쭉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나라와 신나라를 볼게요. 자, 한나라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 당연히 한무제 정책이죠. 거의 대부분 한무제 정책 나와요. 예. 그럼 한무제 정책을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면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을 보면, 자, 한대의 정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제는 전국의 13주의 자살을 파견하여 황제의 명령을 효과적으로 관찰해 나갔다. 예. 맞죠? 그래서 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군현 위에다가 줄을 뒀어. 그래서 거기에 자사를 파견해서 통치를 했는데, 원래 자사는 처음에는 중앙행정직으로서 감찰관에 불과했는데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 지역에 통치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2층제에서 3층제에 넘어갔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주 정치의 모순은 와이착과 등세와 한간의 정형을 초래했다. 맞죠? 그래갖고 이제 한무제 이후부터 그 상서나 중소 같은 기근, 그러니까 이런 그 뭐냐면 내조를 강화시켜가면서 이런 측근 정치들이 행행해 있고, 결국에는 왕망도 뭐야? 외척이죠? 예. 그래서 망했죠, 전하는. 자, 후한 정치는 황제 호족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행해줬다. 맞죠? 후한 자체가 뭐예요? 강무제 유수도 호족 출신이고, 호족 연합 정권이야. 예. 그래서 이런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한대 지방 통치는 군국제도를 기초로 하여 계속 행해졌다. 예. 이건 틀리죠? 원래는 군국제도였다가 나중에 이제 5초 7국에 나누기 위해서 9년제도 바뀌죠.
예,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자,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염철 논쟁 염철 논쟁에 나오는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났냐면, 한무제가 죽고 나서 이제 즉위한 황제가 소제예요. 소제가 어리거든요. 그때 이제 실권자가 누구였냐면, 그 외척이었던 각강이라는 사람이 있어. 예, 근데 각강은 그 상호양 같은 그 뭐냐면 국가 관리들 시도해. 그래갖고 그 당시 유가들을 이제 유생들 시켜가지고 그 바람을 넣어가지고 염철 논쟁을 불러일으킨 거야. 그래서 그 당시 한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간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남자 구실 못하는 사람 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한간이라는 사람이 염철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걸 이제 적어놓은 거야. 근데 이 염철론 내용은 소제 때 기록돼 있지만 실제 용은 어디를 배경한 거예요? 한무제 때의 배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둘 간의 입장이 뭐냐? 한쪽은 첫 번째가 유가의 입장이야.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뭘 내세우냐면 농방 억성 정책을 내세요. 근데 국가가 뭐냐 개입을 해갖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국가가 개입해서 뭐 여민제인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두 번째 의견은 그 법술 관료들, 법가적 입장. 국가가 직접 나가야지 백성들을 하고 그래야지 뭐 부호들 통제할 수 있고 했을 이 사람들 염철 논쟁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둘 간에 싸웠지만 결말은 안 났어요. 예, 대안이 없는 거죠. 육아에들은 이상적인 얘기만 한 거고 실제 대안이 없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들인데, 자, 기억을 보면 육아와 법과의 정치투쟁이 복교가 됐다. 맞죠? 그 다음에 호적 때 토지경보를 제한한 법령이 실시했다. 이거는 언제 때냐면 전환 말기 때 예제 때. 그래서 이제 한전제라고 아시죠? 예제 때 입안했는데 실시를 못했어.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지방재정에 대해 대산농의 통제를 강화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한무제 때 들어가면 모든 재정적 업무를 거의 대부분 어디에 맡기죠? 대산농에 맡겨요. 전매제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가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이렇게 가에 대한 모든 것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있고 여기 이제 가니까 이제 제가 요걸 염철로니까 법가적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니네들 보면 대외정책의 평화 유지 전략에서 군사적 해결처로 전환됐다. 맞죠? 그래서 염철 논쟁, 염과 철을 전멸할 때, 한무제 때는, 예전에 그 문제와 경제 때 뭐야? 쳐들어오면, 돈을 주고 평화를 샀죠. 근데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거는 한계가 있어. 예. 그쪽이 계속 뭐냐면 더 강도가 강해지죠. 그래서 요즘에 뭐 북한 핵을 가지고 돈을 주고 뭐 그들을 잠재질 건데, 꿈 같은 얘기예요. 예.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강은 강대로 나가는 거, 강대강의 구조죠. 그래서 무제는 정책을 바꿔서 뭐죠? 토벌을 했어요. 그래서 홍노 때 이제 토벌을 해갖고 그다음 대결을 했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읍과 디귿, 리은. 예, 그 다음에 4번이죠. 3번을 해볼게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사가 주장하는 건데, 이사가 그 당시 아까 말한 것처럼 뭘 주장했죠? 그 당시 이제 9년제를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봉건제의 문제점을, 뭐냐면 지적하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진시황이 좋다 하면서, 9년제를 실시하자.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9년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군국제와 관련된 거. 네. 그래서 유방이 이제 즉위할 때 원래는 이성제후까지 임명했는데 나중에 이제 영원이니 팽원이니 뭐 하면서 영폰이 팽원이니 하면서 한신이 다 죽여버리고 이성을 임명했잖아. 네. 그래서 그 당시 군국제에 실시한 내용들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가는 전국적으로 9년제를 시행한 사실을 가리킨다. 맞죠? 그 다음에 가는 5초 7국의 난이 일어난 원인이 됐다. 5초 7국의 난은 언제 일어났어? 일단 이거 무제 때로 알고 있는 분이 되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경제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경제 때 왜 일어났어? 군국제 모순 때문에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거는 틀렸죠. 나는 파랑의 난이 원인이 되었다. 파랑의 난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 이건 언제 때 일어난 거냐면
그 당시 이제 서진 아시죠? 서진 때 이제 그 당시 그 서진을 이제 세웠던, 누구야? 서진이 세웠던 무제가 있어, 사마염이. 그 왕자의 종친들을 지방 요직에 봉공하면서 왕실 울타리 삼으려고 봉공했는데, 종친은 두 가지, 두 가지 면이 있죠? 하나 왕실 울타리 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뭐야? 왕권을 또 위협하는 수단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해제야. 근데 해제가 되게 무능해요. 예. 그리고 이제 가왕으로 서 왕후에서 이제 뭐냐면 왔다 갔다 하고, 얘가. 그래서 이때 이제, 번왕들이 왕실의 안정을 위한다고 해놓고는 쳐들어왔어. 그래놓고는 이제 일어나는 난이 파랑의 난이에요. 그래서 이건 봉건제 모순이지만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 이거는. 이와 비슷한 것이 이제 언제면 명나 초기 때죠. 명나 초기 때 홍무제 때 자기 아들들에게 뭐죠? 지방을 통치하다고 했죠? 일종의 봉건제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뭐예요? 정난의 변의 원인이 됐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즉위했던 이제 영나제는 봉건제를 폐지시켜버리죠. 예. 자,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언급된 제후들은 한무제의 추운영을 통해 세력이 약화됐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한무제 들어가면 제후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론하는 게 뭐냐면 군국제에서 9년제가 바뀌었다 해서 왕이나 제후들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국인한 것도 있었어. 근데 유명무시다 됐던 건 실제 9년제가 바뀌게 되는데 그 9년제가 바뀌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운령이 있어요. 추운령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황제가 은혜를 베푼다는 거야. 누굴 불쌍히 여길까요? 그 왕의 두 번째 서자들, 아들들한테.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장자상속을 해야 돼요. 땅을. 근데 나눠준다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면 나눠지면 어떻게 됐어요? 세력이 약해지겠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또 나왔었다. 뒤에. 그래서 이런 추운율도 있고 자간율도 있고 부익률도 있고 아당률도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 동계나 그 한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면 한무제 때 비단계 개척의 가정과 의미를 내주인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한무제 때 이제 홍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홍노족 주변에 있는 월지나 이런 국에게 이제 공수동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장건이 월지국에 이제 갔는데 이 사람이 독차하게 앞서가고 홍노에 잡혔어요. 10년 동안 홍노 포로 생활이고 거기 같이 결혼도 하고 이제 자식도 놓고 하니까 홍노가 이제 얘는 홍노 사람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는데 이 사람이 이 틈을 노리고 도망쳐 나왔죠. 이 사람도 대단해. 뭐 처자식도 있는데 갖다 버리고 도망쳐 나오고. 자, 하여튼 월지에 갔는데 월지는 한번 홍노하고 싸워가지고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노가 되게 강하지 않아. 그래도 안 되겠다, 우리 못하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왔는데 뭐냐면 장건이 홍노의 포로생활을 할 때 홍노가 서역상인들하고 통로하는 길을 알게 된 거야. 이게 오늘은 뭐야? 비단길이죠. 이걸 이제 뭐냐면 누구한테 알려준 거? 장관한테 알려준 거. 장관이 아니라 한무제한테 알려준 거죠. 자, 그러니까 한무제가 이 홍노들이 우리한테 뺏은 공납물을 받은 비단들을 누구한테 판다는 거야? 이 서역사한테 갖다 판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갖고 우리를 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어딜 쳐야 돼요? 서역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강렬 파견에 서역 원정을 하게 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미국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이런 북한과 그런 목줄 재고 있죠? 왜냐하면 경제 쪽을 재야지 군사적인 어떤 도발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이제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홍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월주가 동맹을 맞는 과정에서 장관의 행로를 통해서 개척을 했고요. 근데 주의할 건 개척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말로는 발견이에요. 개척은 이미 했어. 뒤늦게 참여한 거죠. 예. 자, 그 다음 의미는 이거는 이제 동계에 있는 내용인데 동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문화권을 연결해서 동서문화에 공헌을 했고 서역에 대한 이해를 증식시켜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확대시켰다. 요때 이제 서역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는 어떤 사람이냐 파미도공이나 저쪽 오아시스 국가를 의미하는 거고 그 넓은 의미는 저쪽 노마까지 서유도까지 포함돼서 의미는 서역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5번을 볼게요. 자, 5번은 중국의 어느 시대 때 경제정책에 대한 자료이다. 가의 명칭을 쓰고 나와 들어갈 적정한 용어를 쓰시오. 그리고 비에 나타난 경제정책 이념적 기반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전에 화폐가 자주 바뀌어 백성들의 화폐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천하의 모든 기존의 화폐를 폐지하고 수용소설의 상관에게 이걸 수용도의라고 해요. 예, 원래 이제 그 전환시대 때 화폐를 만들었던 오늘날만 수용도의는 어떤 기관이냐면 그 조폐공사 이런 기관이죠. 후한시대 때는 뭘로 바뀌었죠? 이게 대산호응으로 통합돼요. 예, 화폐가. 자, 그래서 이 화폐는 익숙치 못한 비슷한 동작을 또 했는데 이거는 수용도의가 나오니까 이미 여기 단서가 나왔죠. 뭐와 관련된 거죠? 전환시대 때 한무제 때 발행된 오수전이야. 예. 그래서 이 오수전은 그 중국 역사상 제일 오래된 화폐예요. 오랫동안 사용했던 화폐야. 몇백 년 동안 사용했냐면 한나라가 망한 후에도 사용했어요. 700년 동안. 그래서 남북조 시대까지도 사용했던 화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흥왕릉에 동전이 발견됐죠. 그게 뭐예요? 오수전이야. 양나라에서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 때 이미 사용했던 상당히 오래된 화폐다. 오랫동안 기간을 사용했던 화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나왔는데, 이거 뭐와 관련된 거냐면, 군수법하고 평주법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에 들어갈 것은, 아니, 나에 들어갈 것은 뭐예요? 군수법이죠? 각 국군의, 수송에 담당한 관리 두어 서로 공급하며, 이 군수관이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역 간에 이런, 물자가 싼 데가 있고 비싼 곳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역 간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절해갖고, 물가 조절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예전에 상인대 했던 것을 누가 대신하는 거야? 국가가 해서 이득을 챙기겠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창과 관련된 거니까 이제 시간적인,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뭐야? 평균법이죠. 이것도 예전에 국가가, 민간이 했던 걸 국가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와 관련, 도고상인대 하는 짓이 이 짓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평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있고. 그럼 가에 들어갈 것은 오수전. 그 다음에 나와 다는 뭐예요? 군수법하고 평주법 이렇게 되는데 그 2년적 기간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법가적인 중농억상정책. 단순히 중농억상정책 쓰면 틀리죠. 여기다 법가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예. 왜냐? 유관은 중농억상이지만 그냥 내버려두는 거고 법가는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이 이제 쭉 어떤 식으로 개선돼 있다? 자, 처음에는 진시황의 정책. 진시황의 정책보다 상황의 정책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한무제의 정책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신라라 때 왕망의 정책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 왕왕성의 정책 있죠? 이것도 일종의 법가적인 정책들이야. 그리고 이때 경적을 내걸었던 게 뭐냐면 되게 주례예요, 주례. 주례 꼭 기억을 해주세요. 뭔가 개혁을 하고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는 유교 국가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유일하게 그걸 합리화시킨 경쟁이 있는데 이게 주례예요. 그래서 이 주례는 주공이 만들었다는 주공이 이제 주나라의 어떤 예법이나 이런 것도 정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 후에 사람들이 계속 가탁을 했어요. 그래서 법가적 요소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이제 여말 선초시대 때 개혁을 할 때 항상 내걸었던 게 뭐냐면 주례야, 주례. 네, 주례의 어떤 공개념적 어떤 질서를 가지고 토지 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개혁도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한무제의 이제 제후견제 정책이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냈던 거를 이제 한 건데, 자, 미추이치 문제 해결에서 한무제가 실시한 법령 2가지 쓰시오. 자, 2가지 써가면 그냥 이름만 쓰면 돼요. 내용까지 쓸 필요 없어요. 추운령, 주급률, 자간률, 부익률, 아당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문제 내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이미 이제 명칭을 물어봤어. 그러면 명칭 그대로 쓰라고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내용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추운령이 뭐냐, 자간률이 뭐냐, 주급률이 뭐냐, 아당률이 뭐냐 내용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감찰제도 강화도 일종의 뭐예요? 이것도 지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살 파견하고. 근데 이거는 답이 될 수 없어. 왜 그럴까? 자살 파견 이런 것들은. 요거는 뭐죠? 법령이죠. 법령. 행정조치가 아니잖아. 자살 파견하고 그다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법령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되지 않지만 뭐냐면 그 당시 제후왕을 견제시킨 정책이 또 포함된다. 그렇지만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이제 볼게요. 자, 이거는 왕망과 관련된 내용인데, 왕망도 한
두세 문제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왕망의 정책. 자, 여러분들 이제 왕망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나를 세웠죠. 전환과 후환을 나눌 때 경계선 신이야. 근데 왕망은 15년만 딱 통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왕망이 세우고 왕망 때 망했어. 이 왕망은 누구의 외척이에요? 그다음 원제의 왕황후의 외척이죠. 그래서 그 한나라 때 들어가면 외척과 한간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제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한무제죠. 한무제가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였던 외조를 강화시킨 게 아니라 중서나 상서 같은 뭐야? 내조를 강화한 측근 기관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에 한무제처럼 유능한 황제들이 등장했으면 모르겠는데 다 뭐예요? 어리고 무능한 황제들만 맞잖아요. 물론 원제나 뭐 몇 명 황제들은 좀 유능했지만 그 때문에 이때 외척이나 황관들이 주로 이제 날뛰게 되는 거죠. 이건 후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외척의 한 사람이었던 왕망이 권력을 잡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양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양의를 어떤 식으로 선양이라는 방식으로 하죠. 예. 그래서 이후에 여러 이제 왕조들이 왕위를 이제 받을 때 성향이라는 형식으로 받게 돼요. 성향을 하면 억지로 그 뺏는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반대 세력들을 좀 무마시킬 수가 있어. 강제 뺏어 버리면 반만이 너무 많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 장치로서 이제 하게 되지만 성향을 일단 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쓰던 왕이나 왕족들 가만히 놔둬요? 아니죠. 다 죽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1번. 자, 가는 사마염의 방식을 통해서, 사마염도 이 방식을 통해 위의 원조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아 서진을 샀다. 맞죠? 예.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이 선양이라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나에 들어갈 거 볼게요. 뭘까? 아까 이제 모든 개혁 정치 하려면 뭐가 내세웠죠? 주대. 주대를 내요. 그래서 무춘초도 이들 개혁을 모델로 삼아 서주를 본받아 명당을 이제 건립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무춘초 아시죠? 추천무원. 네. 그래서 추천무가 잠시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뭐예요? 주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걸 후대사가들은 무시가 세웠다 해서 무주라고 하는데 무주 때도 뭐니까 주대를 냈었어. 그래서 이제 서주의 비견에서 국고를 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주의 천자가 그 제후들 소집했던 정당인 명당을 복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시 칠무를 지어갖고 원래 칠묘제 아시죠? 왕은 오무제지만 황제는 몇 무제야? 칠묘제야. 칠묘제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주대 간직을 모방해서 간직도 명칭도 개칭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했는데 안타깝게도 주시도 무주도 뭐야? 그 한데 그게 쿠데타가 망했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자, 자기한테 이제 그 무춘추가 추천무가 황자들 지게들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도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누구한테 물려주겠어? 자, 거기에 두 명의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조카야. 또 하나는 또 누구죠?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주겠어? 아들한테 주겠죠. 근데 문제는 아들이 뭐냐면 이씨야. 그러면 국방은 뭐가 되는 거야? 당나라 다시 복귀되는 거야. 이게 모계 혈통 사이가 아니라 부계 혈통 사이기 때문에 이런 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근데 물려주기 전에 이제 쿠데타 일어나서 이제 갇혀가지고 거기서 죽었죠. 일단 하여튼 추천무도 관련돼 가지고 한번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 동계나 한의중 찾아서 공부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토지제도를 실시했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왕정제죠. 근데 이 토지제도 특징이 뭐냐면 정정제도 모델로 했지만 땅을 분배를 해준 거 아니에요. 이건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해준 거야. 그리고 나머지 상한선을 넘으면 친척들이나 주변에서는 나눠주는 그런 정책들이고 이런 것들은 누굴 견제하게 한 거죠? 호족들을 견제하게 한 거죠? 네, 호족들을. 네. 호족들을 견제하는 정책도 한 가지 있어요. 뭐죠? 노비 매매를 금지. 노비제를 폐지한 게 아니라 노비 매매를 금지. 왕정제와 노비 매매 금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또 기초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왕정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라를 보면 한무제 때 실시한 군수법, 평준법, 연초전매들은 이 정책의 선고였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당시 이제 왕망의 정책들, 한무제의 정책들 개선한 게 되게 많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 통제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이미 그 당시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한무제 시대하고 왕망 때 시대는 시대적 분위기가 달라. 조건이나.
그래서 왕망이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을 실시했는데 뭐 오균 제도 같은 걸 뒀죠. 오균 제도는 그 이제 5개 큰 도시에 오균관을 둬서 이제 그 뭐냐면 설치한 건데 이거는 뒤에 뭐와 관련된 거야. 이 오균 제도는 군전제하고 비슷한 그런 정책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육관제도를 뒀어. 육관제도는 염, 철, 주, 금융 같은 것들을 국가가 장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죠? 국가가 농민도 보호하면서 소상인도 보호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제도인데 전매제도하고 이제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들은 화폐제도도 있어. 이 사람은 또 화폐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오수전을 폐지하고 대전, 개전, 해천 등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데 화폐를 1년, 2년 단위로 막 바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 화폐를 신뢰를 갖고 있겠어요? 아니겠죠.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띄고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물가만 상승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고 또 이 사람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도 이제 문제 나오겠지만 그 하위 사상을 너무 강조했어. 이 사람이 육아 이념을 되게 강조해요. 예. 그래서 육아 이념을 강조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였어.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제 조금만 잘못하니까 모범을 보인다고 해서 아들까지도 그 자리에서 쳐냈어요. 물론 어떤 그 유교적 질서에서는 상당히 맞는 얘기지만 아들까지도 이렇게 조금 잘못했다 해서 인정머리 없이 그냥 죽였다는 거는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육아 입각해갖고 뭐냐면 주변에 있는 여러 이민족들의 왕들 격화시켰죠. 대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라고 했는데 건방지게 왜 높은 고자를 쓰냐. 그래서 하고구려 왕이라고 붙이지 않고 제후라고 붙였죠. 그래서 하고구려 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고구려 입장할 때 뭐야? 열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훅노들도 뭐 격화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뭐 여러 민족들이 온 거야 그냥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참의서에 의하면 이것은 다 누구 탓이야 황제가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하늘 분노도 하고 해석했죠. 물론 또 왕망이 정치를 제대로 못한 거고 외교정책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왕망을 몰락하는 왕망의 몰락의 길을 이제 재촉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뭐냐면 호족대 반발가 그리고 각지의 농민 반란 있죠. 정민한 이런 반란에 의해서 결국에는 왕망 정권이 무너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왕망의 정치에 관련된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봤고요. 8번 같은 거 문제 보죠. 똑같은 내용인데, 자, 8번도 왕망의 정책과 관련된 거야. 왕망과 관련된. 자, 여기에서 가조소를 내린 정권이 미추친 형상을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 2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가는 누굴까요? 그는. 왕망이죠. 예. 그래서 이 왕망이 이제 무슨 정책을 내세웠냐면 그 당시 뭐 오균이나 사대단 정책은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저금리로 백성들 빌려주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날 그 정부가 햇살론이니 뭐 하면서 정부가 고리 대금을 방지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저금리로. 심지어는 탕감도 해주고 그런 건데 이런 정책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요 밑줄친 건 뭘까요? 남양호족이었던 번개와 관련된 내용이 남양호족은 그 당시 호족 집단으로 제일 끝발리는 집단이야. 그래서 호족들이 그 당시 전환 말기 때 대토지를 소유하고 농민들 통제하고 그다음 농촌의 이제 항촌사를 해체시키는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들인데 자 이때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은 2가지라고 했죠. 하나가 뭐예요? 왕정제하고 노미매매 금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노미매매를 왜 금지시켰어요? 노비 자체를 금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매매를 금지시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노비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노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후족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그다음 군사적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9번. 자, 9번은 이제 한나라 때 사회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렇게 보면 자. 한때 사회경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타천본위의 한골 이선제가 실시되었으나 향로를 장악한 호족들의 유독자의 간직을 등용했다. 자, 여기에서 타천본위는 한골 이선 맞죠? 그래서 한골 이선제는 언제 실시됐어요? 한무제 때 실시했잖아. 말대로 뭐야? 항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뽑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추천제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을 봤죠. 그래서 추천제와 시험제를 결합시킨 건데 문제는 추천 자체부터 그 당시 항로를 누가 장악했죠? 호족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호족의 자제들을 선반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한글 이선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모와 이제 더 발전, 국fun중정제도 한걸 이선제 같은 맥락이에요. 예. 야,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국가의 농복 억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화폐 경제가 발달했고 상인세에 크게 신장했다. 맞죠? 그래서 그 한무제의 중농 억상 정책 때 뭐냐면 상인들 대상인들 크게 타격을 받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득을 챙겼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한무제가 동서교통론을 이제 했죠. 교육론을 확보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이득을 챙기고 그 다음에 한무제 전매자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 왜냐면 국가에서 높은 가격으로 염초를 팔면 그 암시장이 형성해갖고 이보다 좀 낮은 가격에 뭐예요? 팔아가지고 이득을 또 챙기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큰 효율을 발휘하지 못했다. 호가는 이런 것들 이제 알 수가 있고요. 3번을 보면 한대에 보면 쟁기가 보급되고 우경이 발달했어. 이거는 뭐 춘추 전국시대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때도 보다 더 뭐예요? 더 발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반농사 파종법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그 종전에 이랑을 크게 만든 다음에 평지에 파종하는 그 만전법이 있었는데 이 만전법이 뭘로 바뀌었냐면 구전법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 구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이랑이 아니라 고랑에 넣는 거야. 고랑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 이게 밭을 갈면 좀 도둑골에서 올려온 곳이 이랑이고 그다음 밑에 있는 거 뭐야? 고랑이죠. 고랑에 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고랑에 맞는 만조법은 실제로 뭐와 비슷한 거냐면 경종법과 비슷한 거야. 50시구 따지면.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뭐냐면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맞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대전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대전법은 이제 그 지적 소모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융작 방식이에요. 이게 대전법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는데 예. 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구전법과 대전법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농법에도 그런 조명 흔적들이 이제 보이긴 하는데 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보면 인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소농민은 토지의 생산성을 증가시키어 부농을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죠. 호족들의 대표적인 유형들 보면 인민들, 그러니까 소농민이 차근차근 해갖고 올라온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 것들은 이제 뭐냐면 관료들이나 대상인들이 뭐냐면 토지를 사가지고 호족을 발전하는 게 많죠. 특히 이제 한무제 이후에 호족들이 세계 확대됐던 게 뭐냐면 그 한무제 정책을 통해서 뭐냐면 이득을 챙긴 상인들이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한 거야? 토지에 투자해가지고 이들이 호족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9번을 볼게요. 10번을 볼게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종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가는 대를 의미하며 크게가 청보다 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딱 보니까 뭐 태평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는 이제 뭐냐 요거는 제주가 있고 이제 거기에 총책임을 제주다고 늘 부중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 의사를 둬갖고 여행자에게 양껏 먹이도 하고 사회복지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요와 관련된 건 오두미도예요. 그래서 오두미도는 그 입단할 때 쌀을 몇 두 받죠? 5두도 받죠. 그래서 이 5두들 통해서 그다음 불쌍한 사람들 의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것들 했다. 그러면 태평도 오두미도에 이제 볼 때 이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노장사상, 항노사상에 영향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후한 말기 때 왜 태평도 오두미도 같은 종교 집단들이 확산됐냐? 여러 가지 있는데 종전에 이제 후족들이 이제 뭐냐면 가지고 있었던 대토시설과 확산되면서 종전에 뭐예요? 항촌 공동체가 붕괴됐어. 그래서 예전에 항촌 공동체에서 상호 부조를 하고 농민들도 거기에 이제 안식처를 잡고 보장도 사회 보장도 받는데 그런 보장 기능을 못 하죠. 국가에서는 또 뭐 후한 시대 때는 뭐예요? 한관들이 뭐냐면 날뛰죠. 뭐 십상시 같은.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국민들 구제를 못 해. 그러니까 그 역할 누구가 했죠? 종교 집단이 한 거야. 그래서 이 종교 집단이 그 당시 태평도 오두미들 만들어서 아까 그 나의 오두미들처럼 그 당시 의사제도 만들어서 국민 백성들을 구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가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태평도를 중심해서 뭐가 일어나요? 항건적인 난이 나죠.
그다음 오도미도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자신들 그 사천 지역 중심으로 한중 지역 중심으로 해서 종교 그 왕국을 만들어요. 물론 나중에 조조에서 탄압돼서 없어지지만, 예. 이 오도미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천사도 바뀌어요. 위진남북조 시대 때. 예. 그래서 이제 천사도가 이제 원래는 강남 지역에 만든 거 있거든요. 남천사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북쪽까지 만들어져. 이게 뭐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구겸제 신천사도야. 그래서 오도미도 계열이 만든 것이 천사도다. 직접적인 것이. 오늘날 천사도를 기준으로 신천사를 기준으로 해서 도교가 성립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면 자, 문제를 풀어보면 1번 가의 지도층은 파는 오늘날 이제 뭐냐면 사천 지역이죠. 한중 지역 30년 동안 독립적인 종교 왕국을 만들었다. 맞죠? 그래서 독자적인 종교 왕국을 만들어요. 이제 삼국지를 읽어보면 거기 내용이 자세히 돼 있어요. 삼국지 영리에 보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 나죠. 이거 틀렸어요. 이제 가가 아니라, 나고, 오도미도와 관련된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의 지도 신자들은 입교할 때 5마리의 쌀을 바쳤으면 미적이란다. 자, 이것은 뭐와 관련된 거? 태평도가 아니라 오도미도, 나와 관련된 거죠. 예. 그 다음에, 나의 지도층은 청해를 바탕으로 한간 세력들의 정행과 북배상을 비판했다. 자, 나의 지도층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뒤에 청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청류는 호환 말기 때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걸 이선제가 원래 호족들이 이제 뭐냐면 중앙간직하는데 큰 기여를 냈는데 후한 말기 때 가면 이게 뭐냐면 호족들 입장 올 때는 뭐냐면 왜곡이 됐어. 왜냐면 한간들이나 외척들이 장악을 해갖고 이들이 한걸 이선제를 통해서 간직을 독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신은 깨끗한 물이다 해서 청류하고 그쪽 반대편을 뭐예요? 탕류라고 하죠. 그래서 청류와 탕류가 싸움이 일어난 것이 뭐냐? 두 차에 거쳐서 일어난 당고의 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틀렸고 그 다음에 나의 신도든 갑자년에 이제 새로운 국가의 항천의 수입을 목표로 일제 봉기했다. 이건 태평도와 관련된 거죠. 근데 이건 나는 아니라 가와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가 이거죠. 그대 나온 거 아니야. 이걸 따가지고. 지문 하나하나 분석이 뭐냐 새로운 문제야.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요거야.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예. 자, 5번을 보면 구겸지는 가와 나의 교리를 아울러 교단의 의리를 정비하고 자신의 종교를 도교화했다. 맞죠? 예. 근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와 나 교는 나를 바탕으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천사도라는 자체가 나중에 오도미도가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나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불교나 요교를 비판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도교를 도교라고 하는 건데 이 도교라고 한 것도 엄밀히 말하면 후대 평가한 거지. 실제 이게 도교가 이때부터 출발했다는 말하기 힘들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도교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그 뒤에 이제 이 도교의 기원에 대해서도 뭐 어떤 사람은 태평도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도미도 있고 그다음 위진남북조 보면 도교 관련된 그 파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 통설에 의하면 구겸지의 신천사도부터 도교의 출발점 본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도교라고 불렀다는 건 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답은 5번으로 돼 있으니까 5번이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이제 한나라 시대 때 금문학파, 고문학파 관련된 11번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 예.